70세가 되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무엇이었을까? 돈도, 명예도, 건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1955년생입니다. 올해로 70을 맞았죠. 젊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1980년 25에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때만 해도 이 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게 가장의 첫 번째 의무였죠. 그래서 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 끝나면 또 회식이 있었고 주말에도 상사나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집에 전화가 걸려와도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야. 그 말이 일상이었습니다. 2차, 3차는 기본이었고 새벽 2,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저는 그저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 사람이었죠.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을 겁니다. 학예회에서 백설공주 역을 맡았다며 좋아했죠. 아빠, 이거 봐. 초대장이야. 꼭 와야 돼. 하지만 그날 저는 중요한 거래처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음엔 꼭 갈게. 딸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출근해버렸습니다.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니,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후로 딸은 더 이상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식도 고등학교 입학식도 아이는 엄마랑 둘이서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어차피 바쁘잖아.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술자리는 더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2003년이었나요?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습니다. 23세 청년이 되어서 말이죠. 제대 후 첫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둘이서 소주 한잔 할까요? 군대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오늘 부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삐삐가 울렸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제 자식들은 40이 넘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아들은 분당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만납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오죠. 하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뭐 그럭저럭. 식사는 잘 하세요? 그래. 그게 전부입니다. 30분쯤 앉아 있다가 아이들은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렇게 또 헤어집니다. 식탁에 혼자 남아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치우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일했을까?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 다 대줬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빠짐없이 냈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랐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가족은 제가 없는 채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그때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줄 걸. 그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쇠로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아무렇지 않았으니까요. 1980년대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입니다. 선배들이 말했죠. 야근은 기본이야. 몸 좀 아프다고 쉬면 안 돼.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밤늦게 소주 몇 병 마시고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와도 바빠서 못 가겠네. 그냥 서랍에 처박아 뒀습니다. 병원 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이었나요? 속이 자꾸 쓰리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죠. 여보, 병원 한번 가봐요. 얼굴도 안 좋아 보여. 하지만 저는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올게.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담배는 하루 2갑씩 피웠습니다. 회의 중에도,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이 기침을 해도 창문 좀 열어. 환기시키면 돼. 그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담배 끊으면 스트레스 더 받아. 일을 어떻게 해? 그게 제 변명이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주는 물처럼 마셨고 맥주는 갈증 해소용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면 또 마셨죠. 한 잔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술 안 마시면 인간관계가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고요. 하지만 그때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운동? 그런 건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해야지.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이었나요? 회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받는 검진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당장 관리 시작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세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먹었지만 술은 계속 마셨고 담배도 계속 피웠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어.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2015년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제야 운동을 시작해봤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관리했더라면.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19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후회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퇴원 후, 이번에는 정말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진통제 등등. 지금은 약을 12알이나 먹습니다. 약통을 열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이야기만 나옵니다. 너는 어디가 안 좋아?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나는 당뇨 때문에 힘들어. 그게 이른의 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깟 운동, 내일 해도 되지. 그깟 병원, 다음 달 가면 되지. 그렇게 미뤘던 날들이 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금방 지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은 아프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베풀며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일을 떠넘기면 받아줬고 야근이 필요하면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습관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좋아했죠. 김 대리는 정말 착해. 김 과장 있으면 든든해.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같은 팀에 후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 대리라고. 저보다 5살 어렸죠. 일을 잘 몰라서 힘들어 하길래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줬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도왔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과장급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저와 박 대리 둘 중 하나였죠. 그때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누가 주도했나? 박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이었는데 박 대리는 그저 보조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42의 나이에 말이죠. 그 후로 박 대리는 빠르게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자리에서 말이죠.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만이었죠. 야, 얼마만이야. 정말 반갑다. 그렇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보증을 좀 서줄 수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금방 갚을 거야. 걱정 마. 저는 고민했습니다. 보증은 함부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져? 30년 친구잖아. 그 말에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이사를 갔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시죠? 대출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5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를 다시 구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김 부장, 우리 회사 잘 부탁하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참았고, 야근 수당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2015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김 부장 미안한데 퇴직금이 좀 늦어질 것 같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기다렸습니다. 6개월, 1년, 2년.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사장님은 잠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배려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배려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배신당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걸. 진심은 선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그게 슬픕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데 또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쳤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재능이 있어. 미대에 가봐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수 있어? 공대 가라. 기술자가 되어야 굶어 죽지 않는다. 1974년, 저는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만 그렸습니다. 가끔 스케치북을 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저는 혼자 한강변에 앉아 그림을 그렸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제대로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980년 25의 나이였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음 해 아이가 태어났고요. 꿈?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우선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조금만 참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스케치북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꺼낼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회사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나요?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나 주말에 사진 동호회 활동해. 형도 같이 할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모임 친구들도 만나서 인맥도 이어나가야 했고 술 한 잔씩 하다 보면 피곤해서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쉬어야 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시간이 없어. 그렇게 또 거절했습니다. IMF가 터진 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급했고 꿈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야. 꿈은 나중에. 그 말을 되뇌며 살았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고 저는 이제 5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려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또 미뤘습니다. 2015년,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서랍에서 옛날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이었죠.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젊은 날의 그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첫 수업날 붓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선을 그으려 해도 삐뚤빼뚤했고 색을 칠하면 번지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계속하면 나아져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력도 나빠져서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을 다녔지만 결국 그만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여행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유럽의 미술관들을 돌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긴 비행이 힘들었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가끔 TV에서 미술 프로그램이 나오면 한참을 바라봅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다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정작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남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게 후회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게 후회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웠던 겁니다. 실패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안정을 잃을까봐. 그래서 안전한 길만 걸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룬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 제가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도라도 해봤으니까요.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30년 전 그림 몇 장뿐입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남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하는 후회뿐입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녔고 2015년 은퇴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저축한 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첫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막막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껐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별로 읽을 게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0시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잔 할까? 그래, 좋지. 친구들은 나왔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술자리에서만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꿈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는 친구들이었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술만 마실 순 없는데, 그럼 뭘 하지? 취미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고, 주말엔 술만 마셨으니까요.
등산 해본 적 없습니다. 낚시 관심 없었습니다. 운동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독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모임 있어요. 수요일마다 친구들 만나잖아요. 아, 그랬지.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저만 혼자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과 술자리만 하느라 다른 걸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걸. 취미도 없고, 혼자 즐길 거리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 이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 먹을까? 아버지, 미안해요. 이번 주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그렇게 미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제게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여행사에 가서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유럽 15일, 미국 10일. 이거 좋네. 예약할까? 그런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오래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비행기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형편이 안 됐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거나 집안일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결국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도 체력도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은퇴하면 실컷 놀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건강, 젊은 날의 체력, 젊은 날의 열정. 그걸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 놀러 가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1시간만 놀아줘도 지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찹니다. 할아버지 좀 쉬자. 힘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보입니다. 예전에 제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빠 피곤해. 다음에 놀아줄게. 그때 그 얼굴. 이제는 제가 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울립니다. 제가 벌어놓은 돈은 통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 아내와 대화할 시간, 취미를 만들 시간. 그 시간들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계산해 봅니다. 35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과 매일 대화할 수 있었고, 아내와 산책할 수 있었고, 취미를 만들어 전문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전부 일과 술자리에 썼습니다.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만 남았습니다. 공허함과 함께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걸. 나중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도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전부 다 쓰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게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그런 걸 이뤄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달렸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직급이 올라가도, 집이 넓어져도 행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또 달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제가 생각했던 곳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별거 없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면 충분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따뜻한 밥 한 끼,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 조용한 저녁 시간. 이게 제가 평생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순간들이 당연했습니다. 밥이야 매일 먹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밥을 먹고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바로 방에 들어가거나 식탁에서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딸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주 둘이 거실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30분쯤 놀아주고 나니 지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 딸아이가 차를 내오며 웃는 얼굴, 아내가 손주들에게 과자를 챙겨주는 모습.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시끄럽네. 좀 조용히 못해? 짜증을 냈습니다. 아빠 피곤해. 조용히 해라.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압니다. 며칠 전엔 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것도 행복이구나. 친구와의 안부 전화 한 통, 커피 한 잔, 웃으며 나누는 대화, 이런 평범한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일이나 더하지.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쓸데없는 수다 떨 시간 없어.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그렇게 놓쳐버린 시간들이 지금은 그리워집니다. 요즘은 산책을 자주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없이 걷기도 하고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 나무꽃이 참 예쁘네. 응, 그러게. 그냥 걷습니다. 천천히. 그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걷는 것도 빨리빨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아내를 재촉했습니다. 주변을 볼 여유도 없이 그냥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큰 것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안부 전화, 아내와의 산책, 손주들의 제잘거림. 이 모든 게 행복이었는데 그땐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런 거야 언제든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건강할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사람이 곁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고,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이뤘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행복은 이미 제 곁에 있었다는 걸. 그냥 제가 못 봤을 뿐이라는 걸. 이제야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가장 빛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상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밥 한 끼를 감사히 여기고, 오늘의 산책을 즐기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진작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70살이 되어 돌아보니 후회가 참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건강을 가볍게 본 것도 후회되고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도 꿈을 미룬 것도 말하지 못한 것도 모두 아쉽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후회는 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했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어색하지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아프지만 함께 놀아줍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딸아이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학예회 못 간 거 미안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딸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거 기억하세요? 응, 계속 마음에 걸렸어. 너한테 미안했어.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제대하고 술 한잔 하자던 거 아빠가 거절했지. 미안하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한잔 할까요? 그래, 꼭 하자. 이번엔 약속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이 곁에 있다면 안아주십시오. 친구가 생각난다면 전화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꿔줄 겁니다. 건강할 때 운동하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꿈을 이루십시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저처럼 이른이 되어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오늘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 그게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겁니다. 후회를 되새기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훗날 저처럼 일흔이 되었을 때 후회가 아닌 감사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6,247만 원. 3년 전만 해도 1억 3천이었는데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거야?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는데 왜 우린 점점 가난해지고 있을까요?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였다는 걸. 오늘은 그 이유와 우리 부부가 다시 일어선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퇴직 후 첫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깨어나던 몸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늘 입던 작업복 대신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니 봄볕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인생의 보상이라 생각했죠. 퇴직금 1억 3천만 원. 평생 몸으로 벌어온 결과물이라. 그 숫자만 봐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 정도면 여유롭게 지내시겠어요? 하던 말이 그땐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국민연금도 곧 나오고 아내 정임이와 전국 여행도 다닐 거라며 들뜬 마음으로 계획표까지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명절엔 선물도 넉넉히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 여유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몇 번을 눌러봤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속도로 쓰면 몇 년 못 간다. 퇴직금 1억 3천, 3년이 지나니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연금은 월 90만 원, 생활비는 매달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결국 퇴직금에서 꺼내 썼습니다. 처음엔 지금만 잠깐이야. 이러다 안정되면 괜찮겠지. 그렇게 위안했지만 그 잠깐이 3년을 채우고 통장 잔액은 6,247만 원만 남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특별히 낭비한 것도 없는데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외식비. 하나하나 보면 큰 돈이 아닌데 합치면 한 달에 150이 훌쩍 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습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게 습관이었죠. 그 습관이 퇴직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밤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다가 깨서 냉장고 앞에 앉아 전기세 고지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치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는 계획 없이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전엔 돈이 모이는 시절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니까 쓴다는 개념보다 남는 게 얼마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퇴직 후엔 돈이 빠져나가는 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골프 치러 다니고 퇴직 후 동호회에 들어가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서늘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우리만 뭔가 잘못된 건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진 돈의 무게보다 없어질 돈의 속도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들어오면 끝이지만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결국 버는 흐름이 없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스쳤습니다. 무슨 계획이야, 아직 괜찮은데.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 한쪽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잔을 들고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6,247만 원. 세 자리 숫자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은 뭘로 살아야 하지?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사는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연금도 있는데 왜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 그 질문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다시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아직은 몰랐지만 그게 우리 인생 두 번째 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3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 괜찮겠지라는 말이 저와 아내를 천천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점심 한 번쯤은 친구들과 나가서 먹고, 손주 생일이면 장난감 하나 사주고, 명절이면 고기 세트 하나쯤 보내주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평생 벌어온 건데.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 정도라는 말이 매달 매년 쌓이니 결국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하루 동안 3번이나 문자 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카드값, 하나는 보험료, 하나는 관리비, 그리고 그 밑에 자동이체 완료라는 글씨. 그 글씨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얼마가 빠져나가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도 고생했으니 써야지.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달랐습니다.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나가는 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으니 전기세가 더 나오고 시간이 많으니 외식도 잦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심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번 주에 골프나 한번 치자.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사실 바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 아까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밀려온 건 자괴감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됐을까?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퇴직금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시작부터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퇴직금은 평생 쌓아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버텨야 할 시간의 예산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를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 그 말에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 쓰겠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얼마 못 버티겠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랍에서 예전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월급이 꼬박 들어오던 시절, 그 시절엔 불안이란 걸 몰랐습니다. 다음 달에도 들어오니까 그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큰 안전망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 안전망이 사라집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후는 절약하면서 살면 되겠지.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아껴 써도 결국 바닥이 보였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90만 원은 숨만 붙어 있을 만큼의 최소한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벌 때처럼 쓰는 습관, 그리고 아직 괜찮겠지 하는 태도. 그게 우리를 천천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은 일할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하루 지출을 하나하나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손주 용돈, 병원비까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그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퇴직금도 결국 남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난해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며칠째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대로면 몇 달도 못 버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던 중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나가볼까 해.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일? 무슨 일? 요즘 반찬 가게에서 사람 구한대. 하루 4시간 정도 도와주면 된대. 그거라도 하면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 평생 고생했잖아. 그 나이에 또 일을 나가면 몸 버려.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구해보면 어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단호하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평생 일했잖아. 젊은 사람들도 일 없다고 난리인데 내가 또 뭐 하라고? 아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표정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말은 내가 더 세게 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행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의 제2막, 여유로운 은퇴를 즐기세요. 그 문장을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유라니, 그게 다 가진 사람 얘기지. 요즘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골프 치고, 동호회 나가고, 사진 찍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놀아도 불안하고, 일을 하자니 몸이 지쳤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도 또 일을 해야 한다고?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서러워졌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좀 지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반찬 가게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TV를 켜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아나. 하지만 제 말은 결국 변명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주 5일이래. 저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얼마 준대? 한 달에 한 85만 원쯤 된다고. 그래, 잘 됐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괜히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또 일을 해야 하나? 이게 다 뭐라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버텼다는 자부심, 평생 일한 피로감, 그리고 또 일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게 죄인가? 그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을 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름 냄새, 간장 냄새, 지글지글 볶는 소리가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그 말이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평생 제가 나가고 아내가 배웅하던 사이였는데 이젠 제가 집을 지키고 아내가 먼저 나섭니다. 무릎 아플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늘 웃습니다. 괜찮아. 점심 전에 끝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나가면 집은 조용합니다. 식탁 위엔 아침에 미처 정리 못한 반찬 그릇이 남아있고 부엌엔 간장 냄새가 은은하게 남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네. 퇴직하고 처음엔 이제 좀 쉬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쉬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움직이는데 나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요. 가끔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산기만 만지작거리다가 덮어두길 반복했습니다. 이러다 나만 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점심쯤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내가 돌아온 겁니다. 다녀왔어. 손에는 반찬 냄새가 배어 있고 피곤한 얼굴인데 이상하게 밝습니다. 오늘 어묵볶음 만들었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손 빠르대. 그 말을 들으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갑니다. 그래, 잘 됐네. 짧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식탁에 앉아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만든 거야? 응. 남은 재료 조금 챙겨왔어. 소박한 음식인데 이상하게 더 맛있었습니다. 예전엔 돈을 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내가 일하는 그 몇 시간이 우리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느낍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집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냄새로, 웃음으로, 목소리로. 그게 다 아내가 만들어낸 온도였습니다. 사는 건 결국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구나. 그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아내가 조용히 이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한 뒤로 집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똑같던 공기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느끼는 게 조금 괴로웠습니다. 그날도 오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연금 이야기, 노후 준비 얘기만 흘러나왔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예전에 함께 일하던 반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우리 현장에 사람 하나 비었어요. 무거운 일 아니고 출입관리 보조예요. 헬멧 확인하고 차량 안내 정도라 괜찮을 겁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현장이라니.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밥을 먹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나도 일 좀 나가볼까?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 여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 그냥 당신이 다시 활기차지면 좋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지가 쌓여있던 작업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안전조끼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젊은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이쪽에 서서 안전모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을 체크하고 안전모를 안 쓴 사람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일. 크게 몸을 쓰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쑥스러웠습니다. 예전엔 현장을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출입을 지키는 사람이라니. 삶이 이렇게 돌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니 그 단순한 일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반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인데도 꼼꼼하시네요.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좋아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별일 아닌 칭찬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근 후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냥 서 있는 일인데 그래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더라. 그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인데도 묘하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버틸 힘을 벌고 있는 거였구나. 퇴직 후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낮은 햇살 아래 현장 입구에서 흔들리던 주황색 조끼가 이상하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걱정이 많았거든요. 취업도 늦고 혼자 산 지 벌써 몇 해. 이제야 제 길을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한대.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 그럴 때가 됐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기쁨도 있었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이 참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6,247만 원.
퇴직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결혼식비, 예단, 예물, 신혼집 보증금. 그중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5천만 원이면 웬만한 건 해결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숫자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은 3천만 원까지만, 한 번은 4천만 원까지 줄여봤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행에 가는 날 현금 인출기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금액을 보며 그래, 이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를 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은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 떼던 그때, 처음 소풍 가던 날, 그리고 이 녀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까지. 그래,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지.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끝났네. 응, 근데 이제 우리 통장 비었겠네. 거의 그렇지. 그래도 후회는 안 하지? 아니, 그건 없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1,200만 원. 이게 전부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남아있는 돈을 시간처럼 여겼는데 이젠 그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퇴직금 1억 3천. 그게 줄어든 게 단지 세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 없이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쓸 땐 이유가 있었지만 흐름이 없으니 금세 바닥이 보인 거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까? 이제는 진짜 계획 세워야지. 그럼 다음 달부터라도 같이 정리해볼까? 그래, 우리 둘이 머리 맞대자.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시절이 끝났다면 이제는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처음으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신혼여행 사진이 톡으로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바다 위로 빛이 반짝이고 웃는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도 웃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1,200만 원. 숫자는 분명했지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보다 더 두려운 건 방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결국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쓰는 이유만 있었지 지키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용돈.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이러면 8개월이면 끝이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스스로 듣고 나니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지금까진 한 통장에 모든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쓸 이유는 다 달랐는데 돈은 한 줄로만 흘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원 4개를 그렸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에는 생활비 주머니라고 썼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살기 위해 꼭 써야 하는 돈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돈이니 매달 일정액을 고정으로 빼두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원에는 비상주머니.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비하는 돈입니다. 아내가 허리를 다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이건 절대 손대지 않는 돈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원에는 여유 주머니. 한 달 살림을 마치고 조금이라도 남는 돈, 혹은 작은 수입이 생기면 이곳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끔 외식하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주머니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에는 꿈 주머니. 퇴직 후엔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끔 바람 쐬며 커피 한 잔 마실 여유. 그런 사소한 꿈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네 개의 원을 그려놓고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돈이 나뉘니 생각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투 4개를 꺼내 각각 이름을 적었습니다. 생활비, 비상, 여유, 꿈. 손끝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중 비상 주머니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걸 보며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밤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금액은 여전히 1,200만 원.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을 세웠으니까요.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흐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퇴직금 1억 3천에서 시작한 돈의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6시 전에 집을 나섭니다. 하루를 버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몸이 움직이니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아내는 8시 반이면 가게로 출근합니다. 9시부터 1시까지 반찬을 만들며 오늘은 멸치볶음이 금방 나갔어. 이런 말을 건넬 땐 늘 얼굴이 밝습니다. 퇴직 후 4년, 이제는 통장을 열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연금 90만 원, 아내의 일로 85만 원, 내 일로 120만 원, 이 세 흐름이 만들어내는 월 295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답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려웠지만 이젠 흐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아내의 일, 내 일, 그리고 연금. 그 세 줄의 흐름이 우리의 노후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밤이면 노트를 펴고 그때 그려둔 4개의 원을 다시 봅니다. 생활비, 비상, 여유, 꿈. 이제는 그 안에서 삶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이제는 괜찮지?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린 버티는 법을 배웠잖아. 퇴직금 1억 3천에서 시작한 삶이 이제는 숫자가 아닌 태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트 마지막 장에 조용히 이렇게 적습니다. 버티는 사람은 결국 이기는 사람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 결국 평화를 얻는다.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봄날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